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정말 노후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걸까요? 최점순 씨는 월세 5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집 걱정만큼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월세 말고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최점순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8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70만 원 남짓이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계산을 해봤어요. 전세금 차액 3천만 원이 손에 들어와도 매달 35만 원씩 나가면 7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때 나이가 79, 80 되기 전에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나이에 또 이사를 해야 하나. 그것도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러다 주민센터에서 처음 들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만 원. 거기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집이 진짜 있어? 신청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첨 연락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전세금 중 3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에 남았습니다. 매달 70만 원 중 5만 원만 월세로 나가니까 65만 원이 생활비로 남았어요. 입주 전에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 안에 경로당도 있고 건강관리실,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문턱 없는 구조에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까지. 혼자 살아도 안심이 되겠구나. 복지관이 바로 붙어 있으니 외롭지도 않겠구나.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겼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끝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최점순 씨는 빈 방에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화장실 손잡이를 잡아보니 튼튼하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짐을 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월세 5만 원. 이 돈이면 한 달에 65만 원이 남는다. 밥 해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그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빠뜨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월세는 5만 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얼마나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열어봤어요. 1만 8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라 할인이 적용됐는데도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뒤 수도세 고지서가 왔어요. 8천 원. 가스비도 왔습니다. 난방은 거의 안 틀었는데 밥 해먹고 물 때운 것만으로 1만 원이 나왔어요. 그는 고지서들을 나란히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합치니까 3만 6천 원이었어요. 월세보다는 적었지만 어쨌든 매달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TV 수신료 청구서가 또 왔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있었어요. 원래 쓰던 거니까 당연히 내 돈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밥.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식사가 나오는 줄 알았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었어요.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매일 세 끼를 다 사 먹으면 한 달에 27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해먹기로 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쌀, 계란, 두부, 채소. 아끼고 아껴서 샀는데도 일주일치에 3만 원이 들었어요. 한 달이면 12만 원. 반찬 사고 가끔 외식하면 15만 원은 금방 넘었습니다. 그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어요. 월세 5만 원. 공과금 3만 6천 원. 식비 15만 원. 통신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70만 원 중 25만 원. 남는 건 45만 원이었어요. 물론 전세 살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면서 생활비까지 쓰던 때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월세 5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한 달에 5만 원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 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서 살든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는 써야 하잖아요. 다만 그가 기대했던 건 이 집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해결됐지만 생활은 여전히 스스로 꾸려가야 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이 집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월세가 싼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생활 전체가 싸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집은 주거비만 낮춰주는 곳이지 생활비까지 책임져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으슬으슬했거든요. 감기인가 싶어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열이 올랐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열이 나면 참 막막하거든요. 누가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수건 올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거든요. 건물 안에 건강관리실이 있긴 했습니다. 낮 시간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에요. 혈압도 재주고 간단한 건강 상담도 해줘요. 그런데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가 열이 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이미 닫혀 있었고 복지관도 운영 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비상벨이 있긴 했어요. 화장실과 침실에 설치된 빨간 버튼. 위급할 때 누르면 관리실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이 난다고 비상벨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누워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부엌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겨우 물을 떠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아들한테 전화할까 싶었지만 밤늦은 시간에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는 건강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주고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파도 병원은 스스로 가야 했어요. 누가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몇 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날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타서 돌아오니까 오후가 다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복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돌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상담을 해주는 곳이지 간병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했어요. 만약 거동이 어려워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주할 때는 몰랐어요. 건강하니까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룻밤 아프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스스로 밥 해 먹고, 스스로 병원 다니고, 스스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집의 전제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집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며칠 뒤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생활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남았습니다. 혼자 열이 나서 누워있던 밤, 천장만 바라보며 버텼던 시간, 그때 느꼈던 막막함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온다고요. 최점순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방을 치우고, 과일을 깎아놓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뒀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도착했어요. 손주가 뛰어들어오면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하게 돼 있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는 과자를 먹으며 돌아다녔고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가면 안 돼? 최점순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손주랑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입주할 때 안내를 받았어요.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는 건 자유롭지만 숙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요. 공동주택이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계약한 집에 다른 사람이 계속 머무르면 관리가 어려워진다고요. 규정이 그렇다는 건 알았어요.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자고 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돌아가. 다음에 낮에 또 와.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좁아서 그래? 우리 거실에서 자도 되는데. 최점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자. 엄마도 피곤하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이 집에서는 가족도 못 재운다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아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했어요. 손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가족인데, 왜 재우면 안 되는 걸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공동주택이니까요.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아들이 오면 당연히 재웠어요. 명절이면 며느리까지 와서 다 같이 북적북적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물론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관리실에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요. 내 집인데 눈치를 봐야 하는 느낌.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 왜 자고 가지 말라고 했어? 혹시 불편한 거 있어? 최점순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공동주택이라서 가족이 자고 가는 게 좀 그래. 규정이 그렇대. 아들이 잠깐 조용했어요. 그런 거였구나. 몰랐네. 전화를 끊고 나서 최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맞아.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구나.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조용하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오면 달랐어요. 예전처럼 마음껏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집은 혼자 살기 위한 집이지,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다음에 아들이 오면 낮에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최점순 씨는 원래 생선구이를 좋아했어요. 예전 집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먹었거든요. 밥 한 공기에 잘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게 그에게는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고등어를 사다가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어제 생선 구우셨어요? 그 말투가 좀 묘했어요.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최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고등어 좀 구웠는데요. 이웃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냄새가 좀 났어요. 복도까지 퍼지더라고요. 다음엔 환기 좀 더 해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밥을 해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대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예전 집에서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빌라였지만 환기만 잘하면 됐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복도가 실내로 연결돼 있었고 환기 시스템도 달랐어요. 냄새가 쉽게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뒤로 생선을 안 굽게 됐어요. 먹고 싶을 때는 마트에서 구운 걸 사다 먹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굽는 건 포기했어요. 김치찌개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고춧가루 많이 넣고 끓이면 냄새가 강하거든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턴가 요리할 때 냄새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냄새 안 나나? 이웃한테 피해 안 주나? 밥 한 끼 해먹는 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냄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자정쯤 눈을 떴는데 TV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꽤 컸어요. 부랴부랴 리모컨을 찾아서 껐습니다. 다음 날 또 이웃을 마주쳤어요. 어젯밤에 TV 소리 좀 났어요.
밤에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최점순 씨는 사과했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고요. 그 뒤로는 저녁 9시만 넘으면 TV 소리를 확 줄였습니다. 가끔은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키우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민폐가 될 것 같았어요. 이어폰을 사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탈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입주자와 함께 타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무뚝뚝해 보이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복도에서 통화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리거든요.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어디서든 편하게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인데 혼자만의 생활은 아닌 느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점순 씨는 원래 조용한 편이었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했고요. 그래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생선 굽고 TV 크게 틀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던 때가 문득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의 생활은 배려가 기본이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같이 신경 써야 했어요. 그게 공동주택이라는 거였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많이 적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고등어 한 마리 마음껏 굽고 싶다. 최점순 씨가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 병원까지는 버스로 20분,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보다 조금 외진 건 맞았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입주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날씨 좋은 날 마트까지 걸어가는 게 산책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버스 타고 병원 다녀오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예전엔 그냥 걸었던 거리였는데 그날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목도리를 둘러도 얼굴이 시렸어요.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버스가 막 떠난 뒤였어요. 다음 버스는 20분 뒤. 바람 부는 정류장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오후 4시였어요. 아침 10시에 나갔는데 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 거리가 앞으로도 괜찮을까?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버스도 탈 수 있고요. 그런데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다리가 더 약해지면 이 15분이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버스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하루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쌀이랑 채소를 좀 샀어요. 짐이 무거웠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날은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 짐을 내려놓고 쉬었거든요. 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한참을 헐떡거렸어요. 쌀 한 포대가 이렇게 무거웠나? 예전엔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거리는 그대로인데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젊었을 때 10분 거리와 70이 넘어서의 10분 거리는 같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택배로 시키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요즘은 쌀도 배달이 되고 채소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점순 씨 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싱싱한 건지 확인하고 싶고 만져보고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습관이었거든요. 물론 조금씩 바꿔가고 있긴 해요. 무거운 건 배달로 시키고 가벼운 것만 직접 사러 가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게 아직 서툴었거든요. 아들한테 물어가면서 겨우 한 번 시켜봤어요. 편하긴 했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게 그냥 물건 사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바깥 공기도 쐬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게 다 일상이었는데요. 집 안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나가게 됐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고 정류장까지 걸어가고요. 다만 예전처럼 가볍게 다녀오는 건 아니었어요. 나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나? 날씨는 어떤가? 짐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예전 동네는 뭐든 가까웠거든요. 병원도 걸어서 5분, 마트도 바로 앞이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건 맞았어요. 복지시설도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생활권이 좁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최점순 씨가 이 집에 산 지 어느새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던 것들이 많았어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것도, 아프면 혼자 버텨야 한다는 것도,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씩 부딪히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이 집이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든 사람한테 맞는 집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끔 지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나도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어때? 살만해? 그러면 최점순 씨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서 밥 해 먹을 수 있어? 혼자서 병원 다닐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집은 누군가 돌봐주는 집이 아니에요. 요양시설도 아니고 실버타운도 아니에요. 복지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기본은 혼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일상을 꾸려가는 거예요. 밥도 직접 해야 하고 청소도 직접 해야 하고 아프면 직접 병원에 가야 해요. 그게 가능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월세가 싸니까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최점순 씨처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받는 분들한테는 이 집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월세로 35만 원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선 월세가 5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계약 갱신하면서 30년, 5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집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최점순 씨가 보기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 이 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입주민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다들 조용히 지내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요. 함께 어울려서 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체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불러요. 사람들이랑 북적북적하게 지내고 싶은 분은 여기가 좀 심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족이 자주 오가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방문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숙박은 어려워요. 명절 때 자녀들이 와서 다 같이 자고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구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이는 명절은 여기선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 혼자 거동하기 힘들거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 집이 맞지 않아요. 여기는 돌봄 서비스가 없거든요. 건강관리실에서 상담은 해주지만 매일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해지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해요.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요. 최점순 씨는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여기서 오래 살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에 나가고 일주일에 2번은 산책을 해요. 다리 힘이 빠지면 이 집에서 못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이 집의 조건이에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동안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해요. 최점순 씨는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 그리고 나중을 위한 준비. 이 집은 영원한 답이 아니라 지금의 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입주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가 달랐을 텐데. 그래서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 월세만 보지 말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월세 5만 원.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싸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거기다 식비, 통신비까지 최점순 씨 기준으로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물론 일반 월세보다는 훨씬 적어요. 하지만 5만 원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입주 전에 내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서 25만 원 정도 빼면 얼마가 남는지, 그걸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내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봐야 해요.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집이에요. 밥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지, 버스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은지,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1년 뒤, 3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한 플랜 B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위치를 직접 가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도심보다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고문에 나온 주소만 보지 말고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마트는 가까운지, 지도로 보는 것과 직접 걸어보는 건 달라요.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그 거리를 걸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최점순 씨는 그걸 안 했거든요. 입주하고 나서야 거리가 부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번째, 공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내 집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에요. 냄새 나는 음식 조심해야 하고, 밤에 소리 크게 내면 안 되고, 가족이 자고 가기도 어려워요. 혼자 조용히 사는 게 편한 분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분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기대를 조금 낮추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복지주택, 고령자를 위한, 그래서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가 생겨요. 하지만 이 집은 주거비를 낮춰주는 집이지 생활 전체를 책임져주는 집은 아니에요.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들어와서도 스스로 꾸려가야 해요.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입주하고 나서 실망하지 않아요. 최점순 씨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월세 5만 원이라는 말에 모든 걱정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불편함과 타협하고, 그게 이 집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점순 씨는 말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월세 35만 원 내면서 불안하게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다만 알고 들어오는 것과 모르고 들어오는 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평생 살 수 있는 집.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아 보여요. 실제로 좋은 점도 많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로였고, 아프면 혼자 버텨야 했고,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려웠고, 냄새 나는 음식도 조심해야 했고, 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됐어요. 이 집은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져봐야 하는 곳이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조용한 일상이 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 자주 함께하고 싶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날 은행에서 우연히 마주한 진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숨겨진 금고, 그리고 딸에게만 남긴 편지. 오늘은 차별이라 믿었던 말 속에 숨어있던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은희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늘 비교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빠 김정호 씨와는 2살 차이. 하지만 집안에서의 대우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오빠에게는 계란 후라이와 우유가 나왔고 은희 씨에게는 김치와 밥만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죠. 남자는 힘써야 하니까 영양을 챙겨야 한다고.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은희 씨는 학기 말 시험에서 반 1등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시고 잠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안의 큰일은 아들이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은희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충분했고 담임 선생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희 씨가 이래서 집안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은희 씨는 동네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어깨와 목이 뻐근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한 달 월급 35만 원 중 30만 원은 집에 갖다 바쳤습니다. 3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사이 은희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3살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묻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란 건 사치였죠. 반면 오빠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승진을 거듭해 지금은 임원이 되었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샀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죠. 역시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은희 씨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방에 은희 씨의 상장들이 액자에 걸려 있다고. 중학교 때 받은 그 1등 상장까지 모두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은희 씨는 의외였습니다. 늘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성적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다니.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은희 씨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집안 대소사에서도 은희 씨의 의견은 무시당했죠. 세월이 흘러 은희 씨는 52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은희 씨는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그 말씀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그 말이 은희 씨의 인생을 정의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김정수 씨가 세상을 떠나신 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정중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은희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 안내하고 음식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오빠는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유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나중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결과 집 2채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살던 본가, 2층 단독주택으로 현재 시세 8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용 빌라, 2층 건물에 4세대가 들어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쪽은 대략 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총 13억 원의 재산, 50년 넘게 성실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빠 그리고 은희 씨. 자연스럽게 유산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척 어른들도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큰 몫을 가져야 한다고,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라고.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8억 원짜리 본가를 물려받고 어머니가 5억 원짜리 임대 빌라를 가지는 것.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몫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큰 집, 어머니께 작은 집, 그것이 순리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은희 씨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오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속 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은 뒷전이구나.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라는 말.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은희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상속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것만 빼면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요.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사용하시던 개인 금고가 하나 있는데요. 따님 성함이 권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금고를 두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요? 권한자가 저라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개인 금고를 이용하셨다고. 그런데 접근 권한자로는 은희 씨만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오직 은희 씨만. 혹시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은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께는 알려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일단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게 뭘까요? 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은희 씨는 직원을 따라 지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도 모르게 뭔가를 숨겨두셨단 말인가요? 그것도 자신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시면서. 은희 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평범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망 신고서를 확인하고 통장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예금 잔액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도 차근차근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정수님께서 개인 금고를 두셨는데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희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를 두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수라는 이름과 함께 금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용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5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였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을 보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고 접근 권한자 명단을 확인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권한자로는 은희 씨만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 등록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자신만. 오빠도 어머니도 모르는 금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에게만 권한을 주셨을까요?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추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고 임대료는 자동이체로 매월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고실은 지하에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은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어머니께도 알려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권한자가 자신뿐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라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주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금고실 입구에는 엄중한 보안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서명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은희 씨는 긴장했습니다. 수많은 금고 문들이 벽면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비밀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무엇인가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지하 금고실의 차가운 공기가 은희 씨를 감쌌습니다. 은행 직원이 마스터키를 준비했습니다. 은희 씨도 자신의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은희 씨의 세상을 뒤바꿔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에게.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증 유언장의 사본이었습니다. 문구는 단호했습니다. 토지를 딸 김은희에게 단독으로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 보관돼 있지만 이 사본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분명했습니다. 은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전혀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시 외곽 지역의 농지였습니다. 면적도 상당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이런 땅을 사셨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세 번째 문서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만이 내 피를 나눈 아이였다. 미안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오빠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로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를 나눈 것은 은희 씨뿐이라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더 엄하게 대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오빠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만 차갑게 대하셨던 이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표현을 잘못했다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늘 마음으로는 자랑스러워했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조용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유언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입 시기를 보니 1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특히 오빠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편지의 충격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금고 문을 닫으며 은희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이 선물.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은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확신. 그 확신이 평생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깨달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모두 쏟아내듯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희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아이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를 나눈 것은 은희 씨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은희 씨를 다르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편지 속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뒤에 숨겨진 애정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두셨던 이유도 이해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막으셨던 것도 다른 의미였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미리 경험하게 하려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다는 고백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은희 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을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은희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년간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을 것입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은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은희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오빠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친아들로 알고 살아온 오빠에게 혈연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야 할까요? 결국 은희 씨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유언장 내용만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편지의 비밀스러운 내용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오빠와 함께 모였습니다. 상속 절차에 대해 논의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은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오빠는 처음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큰 집은 아들에게, 작은 집은 어머니에게. 하지만 유언장을 읽고 나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토지를 딸에게 단독 유증한다는 내용.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은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와 오빠 앞에서 유언장만 공개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야? 오빠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공증 도장까지 찍힌 정식 문서였습니다. 공증 날짜를 확인한 오빠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충분히 정신이 맑으실 때 작성하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빠는 분노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30년을 아들로 키워놓고 이게 뭐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말씀을 하려다가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참으셨습니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잠깐만. 은희 씨가 말을 걸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빠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어머니와 은희 씨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희 씨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은희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갑고 서먹한 목소리였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편지의 나머지 내용을 공개해야 할까요? 오빠의 출생 비밀까지 밝혀야 할까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까요? 은희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빠와의 갈등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편지의 나머지 비밀을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는 게 나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은희 씨가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손짓으로 말리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은희 씨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 아버지가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다.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은희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면서 혼자 참아오셨다는 것을.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 첫 번째 결혼과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절망적인 시간들. 그때 나타난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두 모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만 키워왔구나.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너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딸이 차별받는 걸 보면서도 막지 못했던 죄책감. 은희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은희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짊어진 죄책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제야 어머니도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은희 씨의 성적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몇 번이고 꺼내보시던 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겉으로는 표현 못 하시던 일. 내가 결혼할 때도 정말 섭섭해 하셨어.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딸을 보내는 게 그렇게 아쉬우셨나 봐.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은희 씨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인지, 피로 맺어진 관계와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둘 다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30년간 친아들로 키우신 것처럼 그럼 오빠도 이미 알고 있을까요?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치채고 있을 거야. 영리한 아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을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 은희 씨는 오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온 30년.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은희 씨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빠와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 모임도 없었고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여러 번 오빠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망설이다가 포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 그것을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모습은 전과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는 당황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은희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오빠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오빠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을, 어머니가 가끔 보이던 미안한 표정들, 아버지가 자신을 대할 때의 조심스러움, 은희 씨에게만 보이던 특별한 엄격함. 처음엔 그냥 성격 차이인 줄 알았어.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낌이 왔지. 중학생 때쯤부터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오빠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봐 30년 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혼자 그 무게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희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웠어. 오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아들처럼 키워주셔서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아버지는 오빠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혈연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보고 화가 났던 건 오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어. 자신을 친아들로 키워주시면서도 결국엔 구별하셨다는 생각. 30년간 받은 사랑이 가짜였나 하는 의심.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어. 오빠가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됐어.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아버지 뜻이 이해가 갔습니다.
혈연과 관계없이 30년간 아들로 키워주셨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했어.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을 텐데. 오빠는 은희 씨가 받았던 상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지만 은희 씨는 늘 뒷전이었다는 것을. 유산은 네가 가져.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의 마음이 이렇게 넓었다니. 30년간 혼자 진실을 알고도 참아온 오빠가 고마웠습니다. 오빠도 가족이야.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오후 오빠와 은희 씨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오랜만에 남매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그리고 곧 찾아뵙겠다고. 가족의 균열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처음엔 갈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빠와 화해한 후 은희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땅을 직접 확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 외곽 지역이라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길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현재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땅 경계를 확인하며 걸어 다녔습니다. 면적이 상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땅을 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농기계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저기 땅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 일대가 뜨거운 감자예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상점 주인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희 씨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근에 대형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아버지의 땅 근처였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연장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이 정보를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땅을 사두셨던 것일까요? 마을 이장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보상 가격도 현재 시세의 수배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들렀습니다. 중개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땅 주인분 정말 안목이 있으셨네요.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매입하셨다고, 투자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도 매입가의 몇 배는 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자신에게 남기셨을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은희 씨의 미래를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평생 뒷전이었던 딸이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을 것입니다. 그 땅이 있으면 은희 씨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의 땅을 혼자 가져도 될까요? 가족들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빠는 유산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 정도 가치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까지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은희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는 계속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평생 받았던 차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이유, 대학 진학을 막고 일찍 사회로 내보낸 이유, 차별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더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먼저 경험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두셨던 일, 결혼할 때 아쉬워하셨던 표정, 늘 차가우셨지만 가끔 보이던 따뜻한 시선, 모든 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아버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표현을 못했지만 너를 가장 믿었다. 편지 속 그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은희 씨를 가장 믿으셨던 것입니다. 가족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의무를, 어머니와 오빠를 돌볼 역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오빠에게 땅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혼자서 다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은희 씨의 성격을 아셨던 것입니다. 땅을 받으면 가족들과 나눌 거라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분은 은희 씨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다고.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였습니다. 은희 씨도 이제 그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보다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후 은희 씨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모인 자리에서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빠는 놀랐습니다. 그런 큰 가치의 땅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후 준비와
오빠의 사업 자금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했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은희 씨는 땅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그 대신 당장 실현 가능한 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땅 한쪽 구석에 아담한 건물을 지었고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빠는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습니다. 건축 관련 지식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 자재 선택부터 디자인까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큰 창문을 내서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오빠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직접 키우신 화분들이었고 카페 안팎이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며 웃으셨고 꽃 향기가 나는 카페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홍보까지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의미였고 간판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은 많이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가 돌아왔고 갈등과 오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카페 청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은희 씨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처음엔 갈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카페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첫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고 은희 씨는 설레고 떨렸습니다. 52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희 씨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고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카페 아버지의 마음이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고 은희 씨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꽃들이 카페를 가득 메웠고 오빠가 설계한 큰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가족이 함께 만든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은희야, 잠깐 시간 있어?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커피를 내려 오빠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은희 씨와 비슷한 봉투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게도 편지를 남기셨어.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에게도 편지가 있었다니.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던 걸까요? 오빠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희 씨의 편지와 비슷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 직후에 어머니가 주셨어. 오빠도 은희 씨처럼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빠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다.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다. 그 한 문장에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30년간 키워주신 사랑. 진짜 아들로 여기셨다는 확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응원하셨다는 이야기. 하지만 마지막에는 은희 씨에 대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 가족의 화합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소원. 은희에게는 더 큰 책임을 맡겼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희 남매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은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구나. 그 순간 은희 씨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알겠어.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정말 많이 생각하셨구나. 그날 오후 남매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희 씨는 어머니를 카페로 모셨습니다. 오빠도 함께 왔습니다. 가족 3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자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빠도 자신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편지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계셨구나. 두 편지의 내용을 모두 들으신 후에 첫 말씀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준비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신 세심함.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표현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실했다고.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더욱 깊게 와 닿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보여주신 사랑의 진짜 의미.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편지의 핵심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라는 아버지의 믿음.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돼.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아버지도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순간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오빠도 자신의 다짐을 말했습니다. 여동생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어머니도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어머니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모습이라고. 그날 밤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카페에 오겠다고. 어머니도 꽃을 더 많이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과 성격을 고려한 메시지, 가족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혜, 서툰 표현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 카페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해 주셔서, 그날 밤 은희 씨는 가장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변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가족과 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